자, 36번, 37번 순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모의고사 순서 문제가 상당히 풀 때 쉽지 않았다. 오,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순서 문제의 풀이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36, 37번 순서 풀이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교재는 뭐죠? 아까 저기 다른 수업할 때 중간중간 얘기했었는데 다른 문항 강의할 때 선생님 그 마지막 원데이 클래스 파이널 교재인 The Last Opportunity에 마지막 한 장짜리 The Last Opportunity 정리 거기에 있습니다. 선생님의 유형별 풀이법을 이렇게 짤막하게 한 장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했던 순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정리해 볼게요. 이거 있으니까 좋네. 맨날 저기 모의고사 해설할 때 이거 하나씩 설명할 때마다 약간 현타 왔거든요. 맨날 쓸 때마다. 근데 이게 써져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순서 문제는 박스 내용을 정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후에 박스와 A, 박스와 B, 박스와 C의 머리를 연결을 해보면서 잘 연결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 명시적 시그널 없이 소재만 바뀌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이 수업 때 쓰는 머리라는 용어는 A의 첫 문장을 머리라고 합니다.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 A, B, C 각각의 첫 문장을 머리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문장부터는 꼬리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즉 이 박스를 정독을 한 다음에 36번에 박스를 정독한 다음에 박스와 A, 박스와 B, 박스와 C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 한번 연결성 판단을 해보자는 거죠. 됐나요? 자, 근데 대부분 요즘 순서 문제는 소거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A 안 되고 B 안 되고 이렇게 소거가 딱 돼가지고 바로 C로 가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B도 되고 C도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식의 시츄에이션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행동 영역을 놀랍게도 아주 심플하게 최선고라는 세 가지 줄임말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최대한 같은 말부터 먼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두 번째, 선후관계상 앞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있는 겁니다. 네, 그것조차 안 되면 난전을 펼쳐야 돼요. 이제 꼬리를 읽어가지고 각각의 꼬리가 어느 쪽 머리와 연결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스킬이 있는데 첫 번째는 꼬소바라는 스킬입니다. 꼬소바는 뭐냐면 이 꼬리를 이제 읽을 때 꼬리에서 소재가 바뀌는 지점들이 있어요. 꼬리에서 소재가 바뀌는 곳. 거기에 주목해서 그 바뀐 소재가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꼬소바이고요. 두 번째는 꼬리 읽고 하면서 이제 어디 머리랑 연결되는지 이렇게 막 하는데 확실히 연결되는 두 개를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 BA는 이거는 확실히 연결된다라는 거를 판단했다면 다음과 같이 여백에 적어주세요. 제가 이걸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BA는 연결되네, 박스 BA는 연결되네 하고 차분하게 C가 앞에 올지 뒤에 올지만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BA가 연결되는 걸 따지는데 BA 연결되면 그냥 C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넘어가 버리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냥 답 찍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답 다 왔어요. C가 앞에 올지 뒤에 올지만 따져보고 A, C, C, B, C 꼬리 B 머리, B, A 꼬리 C 머리 한번 따져보면서 마지막 정답으로 가는 길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됐나요? 네, 요게 순서 문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풀이법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굉장히 풀 때 안타까운 게 이 박스 내용을 과연 학생들이 다 이해를 했을까 싶은 그런 저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박스 내용이 좀 어려워요. 좀 이제 셰익스피어가 썼잖아요. 좀 옛날 영어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의 학생들이 깔끔하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박스 내용 이해를 못해도 그냥 A, B, C끼리의 순서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기는 해요. 한번 볼게요. 셰익스피어는 썼습니다. What's in a name? 이름 속에 무엇이 있나요? That which we call a rose by any other name will smell as sweet. 자, that which, 여러분, 그것인데 우리가 부르는 거야. 뭐로? 장미로. by any other name.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이름에 의해서 우리가 장미로 부르는 것은 smell as sweet.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사실 that which는 여러분 뭐랑 같은 거냐면 한 단어로 what이랑 같습니다. 우리 what을 the thing which 이렇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그냥 what이에요. 뭐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미로 부르는 것. 그러니까 장미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장미로 부르는 것. 장미로 부르는 것. 근데 그게 by any other name, 다른 이름으로도 예를 들어 장미를 미장이라 불러.
혹은 뭐 영어로 로즈라 불러. 뭐 다른 나라 말은 또 다르게 부르겠지. 그래도 smell as sweet. 똑같이 달달한 향으로 냄새가 날 거라는 거예요. 즉, 이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이 본질, 장미라는 본질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름 바꿔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by any other name, 다른 이름으로도 똑같이 향기로운 냄새가 날 테니까. 이런 뜻인데 이게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call 오른쪽에 자리 두 개인데 이거 아까 어법에도 있었죠.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니까 여기를 조사 로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로 혹은 뭐뭐라고. 자, 좋아요. A, B, C 볼게요. A. 자, bridge란 단어를 한번 가져와 보자 라고 했는데 자, 이름이 본질에 딱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놓고 이제 bridge를 가져와 보래요. 그러면 이제 bridge는 어떤지를 이제 뒤에를 더 쭉 읽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이 머리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불가능하니까 세모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O인지 X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그널 없이 그리고 지금 연결이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니까 세모. B. 이 누구에 따르면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님 레라 보로드스키 이 사람에 따르면 That's not necessarily so. 자, 여기도 지금 대시 나왔는데요. 그것은 자, 이 그것이라는 말은 앞문장을 가리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that 같은 게 나오거나 this 같은 게 나오면 일단 앞문장 가리키는 게 맞다고 쳐보고 내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박스 내용 이름이 꼭 본질을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not so,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름이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역시 또 뒤를 다 읽어봐야 돼요. 여기만으로는 이게 내용상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세모. C. This, 이것은 그럼 이 박스의 내용, 이름이 본질에 영향을 딱히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작동하는데 the other way around, 반대로도 작동을 한대요. 그럼 이게 반대로라는 게 그러면은 본질도 이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뒤를 또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읽을 때 뭐뭐뭐를 했는데 다 소거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소거가 안 될 때는 일단 최대한 같은 말부터. 근데 여기 뭐 딱히 같은 말 없죠. 세 개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말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두 번째, 선후관계상 앞서는 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난전, 꼬머꼬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맨날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래서 A가 먼저 갈 확률은 없으니까 어차피 꼬리를 다 읽을 거면 B 꼬리랑 C 꼬리 이런 쪽을 읽으면서 한번 어디랑 연결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B 꼬리부터 가볼게요. 자, focusing on the grammatical gender differences. 문법적인 성별의 차이에 집중하는 거. 어디와 어디 사이에? 독일어와 스페인어 사이에 문법적 성별 차이에 집중하는 것은 집중하면서 분사구문이네요. 이 심리학자의 연구는 대대화를 가리킨대요. 일단 실험 결과니까 여기 주목해줘야 됩니다. The gender, 성인데 우리의 언어가 부여하는 특정 명사에 부여하는 성이 영향을 미친대. 우리가 뭐 하도록? 잠재의식적으로 give that noun, give 오른쪽 자리 두 개, 그 명사에게 그 문법적 성의 특징을 주도록 영향을 미친답니다. 다시 우리가 특정 명사에게 주는 성이요, 명사의 어떤 성별이 붙어 있는데 그 성별은 우리가 그 명사에게 그 성의 특징을 부여하도록 만든대요. 오케이. 그 다음에 C, 그건 반대로도 작동을 한대. 키는요 남성이야, 독일어에서는. 근데 스페인어에선 여성이야. 그래서 when asked to describe a key, 키를 한번 설명해 보라고 요구받을 때 독일 사람들은 이런 단어를 쓴대. 막 뾰족뾰족하고 무겁고 딱딱하고 철과 관련돼 있고. 이거 굉장히 남성적인 거잖아, 그치? 키가 독일어에서는 남성이니까. 그리고 스페니쉬 스피커들은 막 섬세한, 막 황금의, 사랑스러운 이런 걸 쓴대. 왜? 스페인에서는 그게 여성과 관련돼 있으니까. 일단 됐어요. 또 A꼬리도 읽어볼게요. 브릿지를 예를 들어보자. 독일에서는 브릿지가 여성 명사고요. 스페인어에서 브릿지는 또 남성 명사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알게 됐대. 잠깐만, 여기서 한 가지 이게 나오는데 보여요? 요 학자 이름이 여기서는 full name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last name만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딱 보자마자 무조건 B가 A보다 앞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A가 B보다 앞서는 것들은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안 돼. A가 B보다 앞서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일단 다 지우고, 일단은 선후 관계가 B가 앞선다 라고 여기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선후 관계상 선이고 이게 후가 되는 거예요.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bridge를 묘사라고 할 때 독일 사람들은 beautiful, elegant, slender 이런 거를 묘사한대요. 왜? 독일 사람한테 bridge는 뭐니까? feminine, 여성적인 거니까. 그리고 네이티브 스페니쉬 스피커들이 똑같은 질문을 요구받았을 때는 그들은 strong, sturdy, towering 이런 단어를 쓴대요. 왜? 독일 사람에게 bridge는 남성적인 거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꼬리까지 다 읽었어요. 그럼 이제 맞춰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이렇게 풀었어요. 꼬리머리 다 이어야 됩니다. 다 읽어보면 전체 조각을 했을 때 어디랑 어디가 이어지죠? 맞아요. 여기 지금 이 키라든지 브릿지는 다 뭐죠?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이 예시 앞에는 어떤 말이 와야 될 거냐 했을 때 일반적 진술, 즉 여기 B의 꼬리에 있는 이 사람의 연구가 뭘 가리키냐? 성, 언어가 특정 명사에 부여하는 성이 우리가 잠재적으로 그 명사에게 그 성별의 특징을 준다 라는 말이 먼저 오고, 그러니까 무슨 브릿지 같은 경우 얘는 독일에서는, 자 위에 좀 읽어볼게요. 독일어에서는 여성이니까 부드럽다 그러고, 스페인어에서는 브릿지를 남성으로 보니까 더 브릿지의 남성적인 특징을 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또 중요한 게 바로 C의 머리에 있는 바로 이 표현이에요. 이것은 반대로도 작동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얘랑 얘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끝나는 거죠. 자,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 표로 그려보면 되게 쉬운데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한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표로 한번 선생님이 그려서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단어의 성이 그 단어의 특징을 결정한다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제 브릿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독일이랑 스페니쉬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먼에서는 브릿지가 뭐라고? feminine, 여자의 여자. 근데 스페니쉬에서는 뭐다? masculine, 남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게 반대로도 작동한다 한 다음에 키라는 예시가 나와요. 키는 어떻다? 독일어에서 남성이래. 그 다음에 스페인어에선 여성이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가 정확하게 the other way around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A랑 C가 연결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 C가 딱 붙는다는 거, the other way around를 통해 가지고 예시가 딱 뒤집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했으면 끝난 거고요. 그러면은 이 A, C가 확실하게 붙는다는 거 잡아냈으면 이제 B가 앞에 올까 뒤에 올까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게임 끝났죠. 왜? B는 A, C 뒤에 B가 올 수 없어요. A, C 나오고 이렇게 full name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C full name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복해주면서 A, C로 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B, A, C다 정답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도 이 full name과 그 다음에 last name 이렇게 선후 관계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A, C, B를 하면은 애초에 할 수가 없는 게 A, C가 사실상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단어에 붙어 있는 성별 때문에 단어의 어떤 성격을 우리가 규정한다라는 건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앞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이 뒤에 또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완전히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A, C, B는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B, A, C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학습 목표가 바로 다시 한번 제가 색깔로 표현해 드리면, 이렇게 full name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last name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예시가 이걸 통해서 뒤집힌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딱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얘기하면 36번 정답 2번이라고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걱정되는 건 좀 그런 염려는 있어요. 이 우리말이나 그리고 영어에서도 어떤 명사마다 성별이 붙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조금이라도 알다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저도 교환학생 갔을 때 프랑스애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사물에 다 성별이 있다라는 거야. 뭐 여기도 좀 키는 뭐 남자고 뭐 다리는 여자고 들으면서 왜 그게 여자야? 막 이러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됐던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알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풀 텐데 에? 이게 뭔 소리야? 다리가 남자고 뭐 여자? 에? 이래버리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머리 아파가지고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풀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네. 꼬먹꼬먹 선후관계 이 두 가지로 선생님이 깔끔하게 푸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박스랑 B 연결도 한번 보면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건 그럼 이 앞에 내용을 부정하는 거니까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결국 이름이 그 어떤 대상의 인식과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박스 B, AC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박스 읽어볼게요. 우리의 인식은 언제나 상상을 포함합니다. 다시 여러분 perception은 우리 오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걸 perception이라 그래요. 뭐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 우리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건데 그게 언제나 상상을 포함한대요. It is more similar to painting than to photography. 그래서 it 대조합주 우리의 지각은요 비슷합니다. 더 뭐랑 비슷해요? 자, 비교급을 통한 필극농 필부액 사진보다는 그림이랑 비슷합니다. 여기 이해되세요? 그럼 사진은 찰칵하면 그대로 똑같이 찍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림은 내 맘대로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뭐라 했어요? 지각은 상상을 포함한다 했으니까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 찍는 게 아니라 뭔가 그림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confirmation effect에 따르면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여기 맹목적으로 믿는데요. 현실을 우리가 구성한 현실을 맹목적으로 그냥 믿어버린대요. 자, 박스에서 마지막 꼬리에서 중요한 정보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현실 우리가 만든 현실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막 상상하고 그린 현실을 우리는 그냥 믿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요 내용 우리는 맹목적으로 우리가 만든 현실을 믿는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이제 A, B, C 연결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너는 이해한다. 우리들 다수가 꽤 무지하다는 것을 뭐에 대해서 what lies around us 우리 주변에 거짓말하다가 아니라 지금 자동사로 놓인 것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주변에 놓인 것 우리 주변 상황을 잘 모른대요. 그럼 이거랑 이거는 사실상 어때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든 현실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린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놓인 것을 잘 모른다. 같은 맥락이라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만든 현실을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놓인 것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블라인들리가 눈이 가려진 채로 믿는 거니까 사실 우리 주변을 잘 모른다, 무시한다. 이건 비슷한 맥락인 거죠. B. 이거 일맞춰 내용 확인. 일단 박스 내용이 맞다고 칠게요. 우리가 만든 현실을 그냥 믿어버린다라는 것은 가장 잘 목격되는데 어디에서? 시각적, 자, 일루전 무슨 뜻? 착시, 착각이란 뜻입니다. 시각적 착각에서 가장 잘 목격된대요. 여러분 착각이란 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인식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의심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현실을 충실하게 묘사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현실을 충실하게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의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확신을 가지고 믿어버리니까 이거는 지금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랑 완전히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할 수 있습니다. C. Whenever you are with another person, 당신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마다 자 명령문 물어봐. 그 또는 그녀에게 ask A 투부정사 A가 뭐뭐하도록 요청해봐. 눈 감도록 요청해봐. 그리고 질문을 시작해보라는 거지. 근처에 있는 것에 대해서 not A but B 뭐가 아니라 특정한 디테일 말고 뭘? 가장 눈에 띄는 요소들, 장면에 가장 눈에 띄는 요소들에 대해서 물어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주변 상황을 맹목적으로 믿는다와 갑자기 주변 사람한테 눈 감아! 한 다음에 너 주변에 뭐 보고 있어? 이거 갑자기 물어보는 거는 연결이
같은 맥락, 같은 말이라고 지금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적 시그널 없이 내용이 바뀌고 있으니까 세모 정도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가 소거가 안 되는데요. 역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최선고, 최대한 같은 말부터 먼저. 근데 지금 A랑 B랑 둘 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안 되고, 두 번째 선후관계. 둘 중에 선후관계를 따지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쵸, 또 꼬물꼬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36, 37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꼬물꼬물을 다 해야지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꼬리 머리를 읽어보는데, 선생님 그러면 A 꼬리, B 꼬리 중에 뭐부터 읽어요? A도 읽고 B도 읽어야 되는데 어차피 확률적으로 조금 B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A가 먼저 시작될 확률이 좀 낮으니까 B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인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방법. 그러니까 이것이란 건 이제 시각적 착각이죠. 막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 믿어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 어디 속에서? 아주 간단한 게임 속에서. 어떤 게임? 어떤 순간에든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으로 이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is the following, 다음과 같습니다. is the following, 다음입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간단한 게임 속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이 B 꼴이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A로 가기에는, A는 지금 봐봐, 간단한 게임 속에서 다음의 거를 한번 봐라 라고 했는데, A는 너는 이해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 주변에 놓인 걸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게 무슨 게임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간단한 게임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C 보면 네가 다른 사람과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한테 눈을 감도록 해봐. 그 다음 질문을 한번 해봐. 이게 지금 뭐에 관한 얘기겠어요? 간단한 게임을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비스가 연결되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 개가 확실히 연결되면 다음과 같이 여백에 적어보라고 했죠. 어떻게? 박스 다음에 BC가 연결되네 라고 한 다음에, 자, 이제 남은 거는 거의 다 왔어. 앞에 A가 올 거냐 뒤에 A가 올 거냐 요것만 따지면 된다고요. 근데 젠장 A, BC가 없잖아. 그럼 BCA네. 그럼 BCA로 읽으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눈 감은 다음에 너한테 가장 두드러진 요소가 뭐야? 그 장면에서 색깔은 뭐야? 벽 색깔은 뭐지? 테이블이 있었나? 그 남자가 턱수염 가지고 있나? 이런 걸 딱 물어보라는 거야. 너는 이제 알게 될 거래. 대부분은 주변에 놓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선후 관계로 너무 아름답게 연결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 너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혼란스럽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extraordinary한 팩트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이 무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죠.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결론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BCA예요. 조금 싱겁게 문제가 풀려버리는, 꼬물꼬물하면 그래도 이렇게 읽기만 하면 ABC가 없으니까 BCA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문제를 풀었다 하는 친구의 풀이법을 한번 보여주고, 좀 이거를 꼬여서 생각해가지고 이 3번에 뭔가 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안타까운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맞춰야 되는지까지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풀어볼게요. 자, 박스 읽지 않고 삽입은 어떻게 푼다? 선생님이 The Last Opportunity에 정리한 것처럼 삽입 한 문제를 5문제라 생각하고 그 1, 2, 3, 4, 5 각각의 앞뒤 내용의 연결성을 판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갭을 찾는 거예요. 즉 단절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갭이 있는 경우에는 오케이, 거기다 박스를 넣고 앞뒤 연결을 최종 확인합니다. 반드시 넣고 최종 확인해야 되는 건, 그 이유는 네가 파악한 게 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실수로 파악한 걸 수도 있어요. 가령 데이가 가리킨 게 없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박스를 넣고 앞뒤 연결을 따져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이것도 갭이 없는 경우, 그러면 박스에 결정적 답의 근거가 있다는 태도로 박스를 정말 정독하셔야 됩니다. 단 하나의 시그널과 단 하나의 내용도 놓치지 않는다는 각오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들어갈 한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다만 이때 막막하다면 두 가지 스킬이 있는데, 글을 읽으면서 명시적 시그널 없이 소지가 드러난 포텐셜 갭을 먼저 의심해 볼 것, 혹은 역접의 연결어 앞을 의심해 볼 것. 왜? 역접 연결을 한 건 앞뒤가 다른 말이기만 하면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땐 그냥 연결된다 생각했는데 다른 말이어서 박스를 넣었을 때 완전 정반대말로 연결되면서 아름답게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절하게 연결될 때가 있으니까 이 행동 영역을 염두에 두고 문제 푸셔야겠어요. 자, 가볼게요. 어떻게 우리는 도울 수 있을까? 학생들이
관리하도록 뭐를? 인지적인 부담을. 자, 뭐 할 때? 학생들이 아주 복잡한 과업을 행하는 법을 배울 때. 다시 애들이 복잡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인지적인 부담을 조금 관리하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두뇌 풀가동하고 있어요. 대가리 터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내가 더라고 할 때도 약간 애들한테 해준 말인데 그 독해가 좀 안 되고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인지적 부담. 말이 너무 어려워. 근데 잘 봐. 막 어려운 복잡한 일을 할 때 이게 인지적 부담이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라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인지적 부담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 That's proved effective. 효과적인 상태로 입증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연구에서 효과적인 걸로 입증된 한 가지 방법은 support, 지탱해 주는 겁니다. Some aspects of a complex task. 복잡한 과업의 어떤 측면들을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뭐 할 때? 학생들이 전체 일을 할 때, 자, 요게 이제 해결책이니까 밑줄을 딱 그어놓으면 좋겠죠. 복잡한 일 중에 어떤 측면들을 조금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별표해 놓겠습니다. 근데 좀 정확히 좀 와닿지 않아. 뭐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포트 해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좀 더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약간 앵스러운데 여기 아가 나오는구나. 등급표시. 이 두 사람은 이거를 보여줬대요. 이거라는 건 당연히 앞에 내용 일단 맞다고 쳐보고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학생들과 함께 이거를 보여줬는데 어떤 학생들? Learning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디에서? 다양한 수치적인 분야에서, 통계학에서 물리학까지. 알겠습니까? 우리 통계, 물리 다 숫자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적인 분야에서 문제 해결하는 법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요거를 한번 보여줬다라는 거죠. 좋아요. 참고로 39번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우리 퀀터티가 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양이라고만 외우는데 수량이라고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 또는 양이에요. 수 또는 양. 그래서 수치적인 분야, 수치라고 했을 때 좀 더 해석이 더 잘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양적 분야, 양적이란 게 수를 다루는 거다. 그러니까 통계학 이런 것들, 물리학. 좋아요. They found that. 자, 대조합주. they가 누구?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학자가 일단 맞다고 쳐보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대디아를 발견했답니다. 자, 선호관계사 일단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발견한 게 나올 수 있죠. 자, 뭘 발견했냐면 학생들이 전형적인 워드 프로블럼을 받을 때, 나는 이 국어처럼 영어도 여기 이렇게 좀 표시 좀 해주면 좋겠는데 밑에 있어요.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된 문제예요. 학생들이 좀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된 문제를 받으면 가능하다고요. 무엇이? 학생들이 그 문제를 푸는 것이. 근데 뭐 없이? 실제적으로 많은 거를 배우는 것 없이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여기 필부에 실제로 많은 걸 배우지 못한 채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답니다. 다시 이야기 형식으로 막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뭔가를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냥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야. This is because. 자, 일단 this가 앞 내용 가리키는 거 맞다고 치면 그럼 왜 많이 배우지도 못한 채로 문제를 푸냐면 그 문제 자체가 충분히 까다로워서요. That, 그 결과 학생들이 인지적 자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용 가능한. 뭐 하기 위해서? Learn from what they did. 자기가 한 거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인지적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중요한 표현이 바로 sufficiently 대신데 sufficiently는 우리 enough랑 같은 뜻이죠. 충분히. 또는 so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충분히 너무나 까다로워서 어려워서 that 그 결과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enough that so that이랑 연결되니까. 일단 여기 구문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게 인과가 맞는지를 따져보면 많이 학습하지 못한 채로 그냥 간다라고 했어요. 그거 왜 그러느냐? 문제가 어려워서 그 결과 학생들이 인지 자원이 없대. 이용 가능한. 뭐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했던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배우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인지 자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움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앞뒤가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푸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건 어렵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은 애들은 3번이 괜찮았어. 근데 4번. 그래서 demanding, 까다로운, 어려운 이란 뜻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필부액, 인지적 자원 뭐 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가 한 거로부터 배우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인지 자원이 없었다라고 되니까 배운 적
실제로 많은 걸 배우지 못하고 이거랑 같은 맥락이다 생각하고 넘어간 친구들이 있다면 오케이, 괜찮아요. 4번. 연구자들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성과를 그 이후의 문제풀이에서 개선시켰다고. 엥? 여기 디스가 앞의 내용이 맞다라고 친다면 이 개선은 플러스 한 거잖아요. 앞에서는 지금 분명히 뭐 남아있는 인지적 자원이 없다라고 했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인지적 자원이 안 남았다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는 이것이 학생들의 성과를 개선시켰다? 뭐 남아있는 인지적 자원이 없는데 머리 다 써버렸어요. 근데 막 갑자기 개선을 시켜? 여기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갭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박스. 그러나 but 여기서 딱 전환이 되면서 학생들이 받을 때 worked examples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이미 해결된 문제를 받았는데 이게 어디에 두어졌냐면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사이에 두어진 이미 해결된 문제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문제들 중간중간에 이미 해결된 문제들이 딱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미 해결된 문제들을 공부하는 것은 free up, 자유롭게 한대요. cognitive, 인지적 자원을 자유롭게 한다. 인지적 자원을 자유롭게 한다는 건 좋은 말이죠. 인지적 자원들을 조금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그럼 그게 allow A 투부정사, 학생들이 핵심적인 특징들, 문제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뭐 하게 해줘 학생들이? 분석하게 해준대. 단계들과 이유들을. 그 문제풀이 단계 뒤에 있는 단계들과 이유들을 다 분석하게 해준대요. 다 좋은 말이죠. 여기 다 지금 읽어보니까 어때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인지적 자원을 자유롭게 해가지고 뭐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분석하게 해준다. 그러면 이게 학생들의 성과를 그 이후에 문제풀이 과정에서 해결 더 개선시켰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그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도 볼게요. This result, 바로 이 결과, worked example effect라고 불리우는 이 결과는 이게 이제 앞의 내용을 그대로 가리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박스가 worked example 가지고 한 거니까 이 결과는 한 가지 예시다. 과정인데 이 scaffolding, 발판이라고 불리우는 과정의 예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발판에 의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는 거야. 덜어줄 수 있어. 뭐 인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은 특정한 측면, 배움의 측면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과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잘 연결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아름다워요. 이렇게 풀어서 그냥 풀었다면 상관없는데 이게 약간 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의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 문제에서 아씨 이렇게는 볼 수 없나? 이런 친구들이 어떤 거냐면 봐봐. 여기 해석을 할 때 학생들이 여기 전형적인 워드 프로블럼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벌써 여기서 전형적인이라는 말에 조금 집중을 해버리면 뭔가 약간 전형적이니까 뭔가 센수학 레벨 A 같은 졸라 쉬운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그게 가능하대. 그들이 문제를 푸는 건데 뭐 딱히 많이 배우지 않고 그러니까 뭐 얻는 거 없이 그냥 족밥이네. 이렇게 쉽게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를 되게 쉬운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갑자기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여기가 갭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왜냐면 이건 왜 그래? 그 문제가 충분히 어려워서 학생들이 인지적 자원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 쉬운데 이게 왜 어려워? 하면서 3번이네 하고 딱 찍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만약 그렇게 3번에다가 박스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 뒷부분을 읽어봤을 때 잠깐 분명히 여기 앞에서 너무 까다로워서 인지적 자원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것이 개선했다? 여기 또 연결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3번이 뭔가 조금 내가 파악한 게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를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이게 그럼 어려운 문제인가? 제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채로 문제를 그냥 푼다라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건가? 라고 한번 사고를 바꿔야 되고 왜? 여기 지금 4번이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인 건가 해보고 오케이 그럼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 연결되면 이게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어렵다 했으니까 여기가 일단 맞고 박스를 4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보면 반면에 그러나 차근차근 문제를 이미 풀어놓은 문제들이 있으면은 인지적인 게 막 자유롭게 되니까 이것이 개선시켰다. 이게 4번이 연결이 더 자연스럽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성급하게 3번! 하고 찍어 넘어간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갭이 있는 경우
박스 넣고 앞뒤 연결을 최종 확인해야 되는데 플러스 끝까지 5번까지. 여기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각각 연결성 판단해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갭이 중간에 있다고 해도 마지막 남은 것들을 다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판단했던 게 진짜 갭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약간 해석이 중의적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문장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연결이 적절한지를 따졌어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오늘 이 38번을 풀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3번 딱 찍고 그냥 개비네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가고 4번, 5번의 연결을 따지지 못한 채로 그냥 38번을 성급하게 찍고 넘어갔다면 반드시 오늘 더라우 행동 영역에다가 이런 걸 좀 추가해 놓으세요. 내가 갭이라고 판단해서 넣었을 때도 마지막 4, 5번까지 연결이 적절한지 따져보자. 이 문제 4번, 만약에 3번 아무리 넣었다 하더라도 이 4번에서 이 디스가 앞에 내용 가리키면 이상해요. 이거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니까 이게 갑자기 그 다음 성과를 개선시켰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해석을 좀 다르게 했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센수학 A레벨 이딴 게 아니라 되게 문장형이에요. 막 그 우리 어렸을 때 막 소금물 문제처럼 막 졸라 길어요. 그래서 막 문제가 이만해. 이야기 형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푸는데 급급한 거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거 왜 그래? 문제가 어려워서 학생들이 인지적 자원, 거기서 내가 뭘 배워야 될지에 대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인지적 자원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성과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38번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박스 읽어볼게요. 아니, 박스 말고 본문부터 읽고 뭐 한다? 아까 제가 38번 풀기 전에 알려드린 삽입 풀이법 궁금하시면 38번 앞에 봐보시고 이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리주의적 윤리는 대대화를 주장한대요. 우리 공리주의 이거는 좀 그 윤사 이런 거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유리한 문제인 것 같아. 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주장하는데 대부분 다 알고 있죠. 모든 행위는 향해야 된다고. 어디를 향해서? 달성하는 것을 향해서. 무엇을? The greatest total amount of happiness. 가장 큰 행복의 총량입니다. 누구를 위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가장 큰 행복의 양.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행복. 이게 이제 목표라는 거예요. 공리적 윤리는 생각합니다. 자, 같은 소재로 연결되는 거예요. 공리주의 윤리, 공리주의 윤리. 알겠습니까? 자, 뭐라고 생각하냐면 모든 행위는 평가돼야 되는데 뭐의 관점에서? 그들의 도덕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가 되어야 하며 and so, 그래서 어떤 행위의 바람직함은 결정돼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 그것의 결과로 나오는 hedonistic, 밑에 나오죠? 쾌락주의적 결과에 의해서 결정돼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에요. 가장 큰 행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리주의 윤리에서의 행동은 평가되는데 도덕적 가치의 관점에서 평가되는데 그 행동의 바람직함은 결과로 쾌락적 결과로 평가된다. 결과가 뭐예요? 행복. 그래서 특별히 모순되는 거 없이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this 일맞춰 내용 확인. 일단 앞에 내용 가리키는 거 맞다고 치고 내용 확인해보면 이게 바로 결과론적 신념입니다. 자, 이거 지금 방금 뭐야? 결과로 평가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결과주의적 신조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자, 뭐라고 생각하면서 도덕적 가치와 행위의 바람직함은 바로 뭐에 의해서 determine 결정된다? 그것의 가능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 앞이랑 완전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아주 괜찮아요. 3번. 제러미 밴덤은 대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 쾌락적인 결과의 가치는 자, quantitatively assessed. 자, 이 부사 중요해요. 항상 부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수치적으로. 제가 quantity가 여러분들 양이라고 많이 외우는데 그냥 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평가된다. 한마디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그래서 the value of consequent pleasure, 그 결과로 나오는 행복은 can be derived, 도출될 수 있는데 뭐함으로써? multiply its intensity and its duration. 강도와 기간을 곱함으로써 행복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 결과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결과를 이제 계산하는, 이것도 같은 소재인 게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3번에서는 이 결과라는 거 역시 같은 소재죠. 결과라는 게 수치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부연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소재로 연결된다. 넘어갈게요. 4번. 더 높은 질의 쾌락은 더 바람직합니다. 뭐보다? 낮은 질의 쾌락보다. 자, 여러분. 앞에서는 지금 수치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이 아니라 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양과 질은 서로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 높은 질의 행복이 더 바람직하다. 더 낮은 질의 행복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양과 질이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안다면 여기가 포텐셜 갭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명시적 시그널 없이 갑자기 양에 관한 얘기에서 질로 넘어갔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괜찮나요? 그 다음 5번. 좀 덜 정교한 생명체, 예를 들어 돼지. 돼지들은요, 좀 더 쉬운 접근을 해요. 좀 더 간단한 플레저에. 반면 좀 더 정교한 생명체, 예를 들어 우리 인간 같은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높은 쾌락에 접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도록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 높은 품질의 쾌락, 그건 인간, 고등생물이 추구하는 거고, 낮은 품질의 쾌락, 이건 뭐 돼지들이 추구하는 뭐 이런 걸로 같은 내용으로 역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5번도 갭이 딱히 없고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니까 4번을 의심하면서 박스를 봅시다. 대조적으로. 대조니까 앞이랑 완전 대조 반대말이 나와야 돼요. 다른 주요한 공리주의의 옹호자 누구예요? 존 스튜어트 밀. 이 사람은 argue, 주장했는데 뭐에 찬성하여? 좀 더 여기 나오죠. 별표. qualitative. 질적인 접근법을 옹호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다른 행복의 주관적 수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단순히 수치적으로 최대에서 최대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 질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 4번 앞에서는 다 수치적인 거예요. 수치적인 거. 수치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질적인 거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 사람마다 평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얘기가 여기 질에 관한 행복의 질에 관한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반대가 딱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말로 딱 이어지면서 아름답게 정답이 몇 번인 걸 파악할 수 있어요? 4번인 거를 파악할 수가 있다. 됐나요? 39번은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1, 42 장문 독해입니다. 자, 자연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지배는 되게 친숙한 트로프 밑에 보시면 수사적 표현이래요. 자연을 지배한다는 건 친숙한 수사적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환경윤리학 그리고 환경 정치 이론에서. 좋아요. 이게 핵심 소재인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지배. 뭐 이게 되게 친숙한 수사적 표현이래요. 핵심 소재는 아니고 어쨌든 첫 문장에서 던진 소재입니다. 그 다음 그것의 역사는 당연히 이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말의 역사겠죠. 이것은 묶여 있습니다. 더 넓게. 어디랑 묶여 있냐면 The Rise of Modern Science. 근대 과학, 철학, 정치의 도약과 묶여 있대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한다는 건 이 근대 과학, 정치, 철학, 정치, 철학, 과학 이런 거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둘이 묶여 있다. 노력인데 어떤 노력?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인데 인과관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과관계? 물리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야. So as to 뭐 하기 위해서? 개입하려고. 이러한 관계에 개입하려고. 어떤 방식으로?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듯이 ameliorate the human condition. 인간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닫아보고 이 동사. 그래서 이게 주어네요. 지금 이 수식어가 굉장히 긴데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노력이에요. 인과관계를 좀 파악해 보려고 그래. 인과관계를. 근데 인과관계란 게 뭐냐면 물리세계를 지배하고 있어. 뭐 자연법칙 같은 거지. 인과관계. 근데 그 뭐 하기 위해서 이 인과관계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개입하려고 그 인과관계.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 인과관계에 개입하고자 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지배하는 그 물리세계를 지배하는 인과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러니까 뭔가 자연법칙 같은 걸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우리 인간의 삶을 좀 개선해보고자. 그런 노력은 딱 표시한대요. 근대의 시작을 표시한답니다. 바로 이 근대의 철학이 다 그랬다는 거지. 자, for long time, 오랫동안 이 자연을 지배하는 건 refer to 가리킨대요. 자, 등호 표시하세요. refer to는 뭐뭐를 가리킨다니까. 뭘 가리켜? 이러한 노력을 가리킨답니다. 어떤 노력? 이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이 아닌 환경을 이해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여줬는데 좋은 걸로 보여줬대요. good에다 플러스 할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게 refer도 같은 말이잖아요. 자연을 지배한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 인간이 아닌 환경, 자연이겠죠? 자연을 지배한다 했으니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건 너무나 적절합니다. 그래서 A는 일단 됐고요. 그리고 이게 좋게 보여줬대요. 자연을 지배한다는 게. 자, 이 노력은 만들었습니다. 자, 동사 오른쪽 형용사 상태로라고 해석하면 돼요.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뒤에 있는 그런 특이한 도치 형태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떠오르는 경제적 번영을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고요. 좋은 거니까 이런 걸 가능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약속해줬대요. 끝을. 뭐에? 많은 인간의 고통의 끝을 약속해줬답니다. 그럼 봐봐. 이것도 일종의 필부액인데 A에 대해서 종말을 약속했다는 건 인간의 고통을 없애주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보여줬는데 Triumph of reason over ignorance and superstition. 자, Triumph of A over B 하면 A의 승리입니다. B에 대해서 over에다 이렇게 딱 부등호 표시해버리시고 이성의 승리예요. 무지와 미신보다. 그러니까 자연을 지배한다는 거, 인과관계를 이해한다는 건 다 이런 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되게 익숙한 소재 아니세요? 이성의 승리입니다. 무지와 미신 억누르고요. 자, 그 다음 Its costs, 그것의 대가. 자, 그것은 그럼 이 노력이겠죠. 이렇게 뭔가 경제적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성이 승리하고 이런 것의 대가는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invisible,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는지 보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죠. 뒤를 읽어볼게요. 산업화와 함께 19세기에 네, 그것이 만들었대요. 무엇을? 분명한 환경적인 피해를 만들었습니다. 엥? 이거 봐봐. 방금 뒤에서 분명한 환경적 피해를 만들었다고 했죠. obvious가 무슨 뜻이야? 분명한 환경적 피해를 만들었다고 했죠. 야, 그러면 그 대가가 안 보인다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분명한 환경적 피해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대가가 보였다라고 해줘야 돼요. 이걸 통해서 C가 틀렸음을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D도 한번 근거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너무나도 쉽게 C가 보인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 일으켰대요. Among many people,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alienation from the land, 땅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또 뭐로부터? 인간 이상의 공동체,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이상의 공동체로부터의 소외감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럼 여러분, 땅으로부터의 소외감, 이 땅은 뭐겠습니까? 자연입니다. earth, 지구. 그 다음에 그 인간 이상의 그 땅을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는 뭐 다른 생태계 구성원들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로부터의 소외감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연을 지배한다고 깝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자연과 뭔가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점점 커지는 불안을 봅니다. 이러한 대가에 대한 불안을 이제 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소설 속에서, 그 시대의 소설 속에서 뭐 이런 프랑켄슈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시 마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위트먼의 Leaves of Grass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곳에서 이런 불안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체계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인데 뭐를 분석한 거예요? 이 자연에 대한 지배를 뭐로 분석한 거? 문제로 분석한 것이 came into its own, 그 자체로 오게 되었다. 뭔가 두드러지게 된 건데 오직 언제 이게 두드러지게 됐냐면 환경연구운동, 1970년대 환경운동 때 두드러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래로 그 수사는 has come to have a broadly negative meaning. 자, 이때부터 그 문제가 두드러졌으니까 당연히 그때 이래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뭐와 함께? 위드 오른쪽 자리 두 개. 자연에 대한 지배가 보여졌어요. harmful하고 illegitimate, 되게 해롭고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뭐뿐만 아니라 되게 인간의 이익에 위험한 것뿐 아니라. 여기 보면 다 네거티브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C다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지금 여기를 D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렸다라고 쓴 친구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밑줄 어휘는 항상 반대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 D를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대가에 대해서 점점 커지는 편안함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편안함을, 대가에 대해 편안함을 느낀 작품들이 나열된다? 이것은 글의 맥락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uneasy가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앞뒤 문맥이랑 다 연결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 글의 제목이 뭘까? 이 글의 제목은 여러분들 일단 이 글이 장문 독해인데
딱 전환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지점에서 전환이 되냐면 네, 여기서 전환이 한번 되죠. 왜냐면 요 앞에까지는 자연에 대한 지배를 뭘로 봤냐면 good thing, 되게 좋은 걸로 봤어요. 좋은 거. 그런데 명시적 시그널이 없지만 its costs, 그것의 대가가 이제 began to be visible,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산업화와 함께. 19세기 산업화와 함께. 그러니까 이때는 Rise of Modern Science Philosophy, 여기는 이제 근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산업화 때는 이제 좀 이제 근대는 좋은 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업화 때는 좀 나쁜 걸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주 완전 문제가 드러난 거지. 언제? 1970년대 바로 환경 연구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3단 구성인데 아주 옛날에는 좋게 봤고 자연에 대한 지배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가가 조금씩 나쁜 게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완전히 부정적인 게 드러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럼 정답은 1번부터 읽어볼까요? 변화하는 관점, 뭐에 대해서? 자연의 지배에 대해서. 이게 이 글의 핵심 소재가 맞고, 그럼 이 변화하는 관점이 있는가? 있죠! 아까 지금 보여준 것처럼. 근데 그 다음에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연구에 또 20세기. 1번입니다. 자, 2번. 과학은 시작합니다. 지식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지금 피디님도 웃었어요. 지금 과학은 지식을 갈구하기 때문에 시작한다. 이것은 이 지문의 내용인 자연에 대한 지배가 바뀌었다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죠. 3번. 윤리학은 모든 학문 분야의 핵심이다. 아니, 윤리학은 지금 착하게 사는 건데 이게 갑자기 왜 나옵니까? 상관없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학문인데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이게 왜 나오냐는 거예요. 4번. 문학 속 자연은 사실이 아니다. 문학 속 자연은 허구라는 건데, 지금 문학이 여기 중간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 글을 아우르기엔 턱없이 정말 내로우한 선택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배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죠. 5번. Going green. 친환경적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친환경적인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친환경이 정말 친환경이냐? 친환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것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졌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정답은 1번. 이 제목 선택지는 좀 충격적이긴 해요. 거의 약간 고1 클래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1, 42번까지 모두 해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10월 모의고사 조금 쉬웠다. 긴장을 풀지 마시고 남은 시간 선생님의 모의고사와 더라오, 그리고 다양한 다른 모의고사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전 감각을 극대화시키고 어떤 난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24학년도 교육청 모의고사 올해 마지막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이렇게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잊지 마시고요. 수능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